티리티리 어려운 정치 현안을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드는 새변의 합. 제 PD님께서 정해주신 건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조윤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상입니다.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좀 즐겨주세요. 아침 아닙니까? 저희는 원래 매주 보던 사이입니다. 그러시군요. 오늘부터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드럼을 맡겠습니다. 기타 치실래요? 기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노래하실래요? 제 베이스 할게요. 베이스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세면의 합 오늘부터 첫 코너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10월 15일부터 28일이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수입니다.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혹시 인증 문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샵 0945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02번호 받으시면 파이팅.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파이팅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중입니다. 재보선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건네받았다는 건데요.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변호사시니까 먼저 얘기 여당 듣고 야당 들어볼게요. 일단 네. 그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긴 했지만 네. 이 돈을 빌렸고 갚았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믿기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김영선 전 의원이 그 퇴임할 때 재산 신고한 게 72억이거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런데 왜 선거할 때 굳이 그 명태균 씨 돈을 빌려가지고 선거 운동했다는 얘기를 저는 참 믿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해서 예. 이것이 이제 부정한 그 정치자금 거래면은 이분들을 엄단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이런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들 네. 정치권 근처에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송 변호사 말에 동의를 하고요. 예. 이것은 단순하게 9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았다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9천만 원이 넘어가게 됐는지 사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자료까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과연 이것이 공천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창원지검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지금 현재 창원지검 검사장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이세요. 과연 이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 과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이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천의 대가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천의 대가성을 왜 명태균 씨한테 주게 되죠? 만약에 당대표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부분이 예. 사실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있어요. 2021년 6월에 이준석 네. 의원이죠 지금은. 네, 당시엔 영선이었습니다. 네. 당대표가 될 때 이 명태균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그 PNR이라고 하는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이게 이준석 현상, 이준석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2021년 5월 9일에 공표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가 예. 당시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 중에서 이준석 후보를 처음으로 선택지에 포함한 조사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당시 전 의원과 예. 오차범위 내에서 2위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준석 될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이게 일어나고 예. 그 다음 주 같은 조사에서는 일약 오차범위 내 1위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은 앞으로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여론조사로 인해서 정치적인 수혜를 입었어요. 이번에요. 예,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것과 영향이 있었다면은 예. 이 9천만 원과도 연관이 있는지 사실은 정확한 조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네. 그 첫 번째 여론조사 1등이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 자체가 명태균 대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얘기가 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를 했던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이 어떻게 과연 지난번 대선이라든가 경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론조사 조작 방지를 위한 명태균 방지법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이번 기회에 정치 브로커 다 정리하고 건너내자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세요? 발도 못 붙이게 정리해야죠. 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네. 그 비공개 도중에도 관련된 발언이 여러 번 있었고 예. 또 최고위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명태균 방지법이 필요하다. 네. 우리 국민의힘이 발의하자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방향은 이런 그 명태균 씨와 같은 정말 음습한 정치 거래를 하는 정치 브로커들은 네. 두 번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향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뭐 향후의 어떤 제도적인 대책까지 네.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로 여론을 만들어간다. 명태균 방지법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예. 현재도 관련된 처벌법이 분명히 아, 있습니다. 그래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예. 할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명태균 방지법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당연히 추진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예. 생각은 드는데 명태균 방지법이 현재 중요한 것보다는 네. 왜 명태균 씨가 이렇게 국정농단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 주시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에 깊숙하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요. 2002년 대선이에요. 그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사상 유례가 네, 없던 처음이죠. 여론조사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곳은 당시에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서 자기들끼리 무효로 처리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가 그 기원이 돼서 지금 한 20년 동안 여론조사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 것인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민주당도 뭐 반대할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사실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명태균 씨처럼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론조사를 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명태균 방지법처럼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거 아마 민주당도 찬성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하나가 되는 지점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식도 나오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부 레드팀, 그러니까 외부 검사들로 법리를 검토한 뒤에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경우 결론이 불기소로 나올 경우 또 기소로 나올 경우 각각 예측해 볼까요? 일단은 제가 여당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검찰이 어떠한 외부적 고려도 없이 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만 판단을 한다면은 네. 그 법률가들끼리는 선뜻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은 그것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 검찰에서 이제 레드팀을 만들어서 이걸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레드팀처럼 뭔가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집단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되고 권장되어야 할 만한 일이죠. 다만 이제 이것은 변호사로서 개인의 의견인데 예.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뭐냐면은 점이요? 예. 오늘 아침 조간에 그 평검사들까지 투입을 해서 레드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는데 예. 또 한편으로 알려지기로는 그 모레쯤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레드팀이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왕에 레드팀을 구성을 할 거면 그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부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과연 기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소를 네. 한다면 이미 정권 초에 이미 기소를 했었어야겠죠. 네. 이 사건을 들고 있는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제 와서 기소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수사심의위도조차도 개최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만 수사를 끝내고 마무리하겠다는 의견으로 보이고 레드팀이라는 것도 사실 그 검사장 아래에 있는 많은 검사님들이 과연 부정적인 진술과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기소 의견을 과연 내실 수 있을까? 수사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고 하면 불기소로 이미 사실상 결정이 났다고 보여지고 그 시점만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왕 불기소를 할 거면 예. 선거 전에 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을 자꾸 늦추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뒤에 하는 거 아닐까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네. 사실 그 전에 아. 훨씬 전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죠. 아직 그 결론이 나온 거 아니니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 오래 걸린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네. 이 그 전주 90여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그 손모 씨라고 하는 분 아, 1심에서 원래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전주들 중에서 관여 정도가 높다고 생각된 사람을 약간 시범 케이스로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소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결론을 봐야 될 거고. 그런데 2심에 가서는 이걸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네. 또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이 2심 결과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심과는 다르게 지금 방조범으로 유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이 다른 90명의 계좌주들은 그러면 인식이나 관여의 정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뭐 했느냐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질타도 나왔는데요. 좀 먼저 듣고 이렇게 들어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검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었죠. 물론 지금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수사 기록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 누적이 되어 있고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결론 내리는 걸 주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야 될지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권의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지위 때문에 지금 입장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현재 검찰이 지금 정권과 대비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처럼 하지 않겠다는 걸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즉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 그게 공약이었고 그다음 네. 두 번째로 지금 법상으로도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개별 검사들한테 지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박탈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원상복귀 시켜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정권 교체 되자마자 검찰총장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을 원상복귀 시켜주면 아니 그러면은 그 검사들이 다 누구 말 들으라는 거냐 사실상 봐주기 위해서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론 나오면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는 문다희 씨 음주운전 관련해서 국정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요. 용산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다희 씨 음주운전 언제쯤 소환될까요? 보통 경찰 조사가 피해자 조사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택시 기사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예. 글쎄요 한 뭐 보름 안에는 아마 문다희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다희 씨가 피해자분과 일정 부분 합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합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사 시점을 조금 늦출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네.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용산 경찰서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용산 경찰서는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거나 용산 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할을 바꿔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그 신변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런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보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사건을 끌게 되면은 이건 문다희 씨 본인에게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을 한 지가 지금 열흘이 됐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이슈로 다뤄지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문다희 씨가 빨리 나가서 조사받지 않고 빨리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더더군다나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인행위라고까지 했던 그런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면 네. 빨리 조사받고 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서 사건을 좀 매듭지어야 된다. 그것이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다희 씨 뭐 좀 소식 나오면 그때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어제 국회에서 국악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문석 의원을 향해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 본인의 그 모든 인생을 부정당했다. 아들이 아빠 그렇게 국악한다더니 결국에 기생 소리 듣는 거냐 나 안 한다. 그러면서 국악인들은 사죄를 안 하면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주당이시니까 좀 얘기 들어볼게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셨죠. 네. 양문석 의원이 과거에부터 좀 직설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실수가 나온 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문석 의원이 국악인들을 기생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냥 지적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국악인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뭐 공연료라든가 대가를 네. 지급하지 않고 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할 때 좀 지나친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네. 양문석 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SNS 통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뭐 같은 당이시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양문석 의원은 그동안에 아무 말이나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수박이라는 표현도 과거에 했었고 예. 그래서 평소에 사실은 이 국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면은 이런 그 기생집이라는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용어가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나올 수 있는가? 전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저급한 성인식이 사실 그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런 분들을 공천했던 민주당답다. 그래서 참 그 민주당 DNA는 확실하게 갖고 계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네. 국악인들 앞에 가서 전 삼보일배하면서 사과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을 쭉 보니까요. 그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이 본인이 그 200억도 출연해서 이 국악인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또 김대중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앞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그럼 그게 다 기생이라고 평가하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그 울분을 터뜨리던데요. 지금 민주당 쪽 입장은 그 기생이라고 지적을 안 했으니까 표현한 거 아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양문석 의원이 그 지금 한 사과가 부족하다면 거듭해서 사과하는 게 맞겠죠. 예. 피해자분들인 국악인 분들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사과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네. 국악인들을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국악인들을 초청하는 방식과 대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다소 심한 거친 말을 썼다는 표현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문석 의원은 분명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과하면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김영배 의원이요. 혈세 낭비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그 심판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금정구청장 그 선거에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이 유족이 반발하고 고소까지 했어요. 어제 유족이 고소를 했죠.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네. 했는데 정말 그 김영배 의원의 망언을 듣고 오죽 울분에 찼으면 네. 이렇게 고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 김재윤 구청장이 네. 그 과로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었거든요. 아, 예. 받고 회복을 하다가 다시 뇌출혈이 발생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무슨 뭐 귀책 사유가 있다는 둥 그 국민의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했다는 둥 이것 필연적인 망언 아닙니까? 당연히 김영배 의원이 저는 오늘이라도 금정에 가서 정말 삼보일배하면서 사과하셔야 된다. 아, 여기도 또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망언에 대해서요. 김영배 의원이 모르고 했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실드를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사실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김영배 의원이 고향이 부산 금정이에요. 아 그래요? 금정구에 있는 저 분이엘 고등학교 나왔어요. 김영배 의원이.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기 고향에 보궐선거가 발생해서 거기 지원 유세를 가면서 자기 고향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 금정이 고향인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렇게 자기 고향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이 부산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심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김영배 의원 한 분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좀 매도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김영배 의원이 몰랐다는 부분 저는 사실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르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해서 이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 부분 지적하는 건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민주당 전체가 부산에 대한 관심과 그런 노력을 폄하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당 차원에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합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그래도 금정이 고향인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고 가야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민주당이 평소에 부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왜 선거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인식이 사실 민주당의 광범위하게 있으니까 뭐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분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반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 이해찬 대표가 예전에 그 부산에 가서 현장에서 약간 부산 비하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고 또 최근 이재명 대표도 부산의 그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대로 가겠다 해서 좀 논란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김영배 의원한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거의 사례를 하나씩 끄집어내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찌됐건 지금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네. 김영배 의원의 발언 하나로 이번 선거판 자체가 구도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민주당 자체는 부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또 선거 나온 이후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헌법 84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받느냐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문에 찬반 양론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저희 변호사시니까 한 번씩 들어보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 건 맞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답변한 것처럼 찬반 양론이 있는 건 맞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국가적인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헌법 84조는 이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소추가 그러면은 이제 기소만 해당하느냐 이게 논란의 대상인 것인데 사실은 우리 헌법을 만들 때 이미 뭔가 범죄 혐의가 있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재판 스톱 이렇게 하라고 그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뭔가 조금 그 잘못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중한 것이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기소는 퇴임 후에 해서 재판을 받아라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은 자 재직 중에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이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큰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불소추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네. 헌법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재임 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뭐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한다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해서 공권력 기소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기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재판 진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이 행정부에 대한 권력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해본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는 새변회합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산 변호사, 송영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